예, 이번에 설명할 거는 확률 분포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실 수도 있고 사실 이미 아는 내용 한 번 더 강의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되면 되게 많이 쓰이고 사실 막 생성형 모델 막 이런 거는 거의 반필수라 해도 될 정도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설명해 보려 합니다. 솔직히 맨 처음에 설명하기 전에 컨셉을 잡자면은 확률 분포가 뭐 어떤 확률 분포에는 이걸 써야 된다, 이걸 써야 된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통합돼 가지고 거의 한 가지 컨셉으로 다 기결되는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전체적인 궤도를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엄청 구체적인 거는 그냥 그때그때 책을 찾아봐도 되는데 약간 이러한 개략적인 컨셉을 잡는 거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지금 발표에서 필요한 내용들 한번 리뷰하고 생각을 할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분포를 추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고 이거는 한 이 정도의 확률로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러한 분포에 필요한 이 분포를 만들 때 쓰는 게 밀도 추정이라는 방식이에요.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그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을 추정을 하는 것이죠. 막 x는 막 여기 이벤트에 속할 때 여기의 확률, 그리고 뭐 여기에다가 뭐 필요한 사전 막 이런 것들을 기분한 것들을 다 여기다 적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델링을 하는데 뭐 주로 쓰는 건 라이클리후드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우리는 많이 쓰는 방식이 데이터가 모두 IID라고, 그러니까 이제 독립이고 동일한 분포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분포를 추정하는 걸 되게 많이 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데 밀도 추정에서 모수를 추정하게 되면은 적은 수에 대해서는 반대로 편향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인 동전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동전을 던졌어요. 그러면은 우리 선험적 지식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는 동전이 앞이 나올 확률이 50%, 뒤가 나올 확률이 50%죠. 하지만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3번에 대해서 시도를 해봤다고 합시다. 뭐 사실 실제 실험에서는 되게 작은 수지만 3번 시도를 했을 때 데이터 표본 n이 3일 때 던졌는데 공교롭게도 헤드 그러니까 셋 다 앞면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은 x가 모두 1이 되니까 이거를 통해서 추정을 해버린다. 그렇게 돼서 p 이제 확률을 추정하는 거죠. 3번 던졌을 때 얘가 앞면 나올 확률을 추정했을 때 얘는 어떤 거에서 가장 높은 가능도를 가지냐? 이 확률이 1이 됨이 가장 큰 가능도를 가지게 된다 이거예요. 사실 지금 저희가 배경 지식으로 봤을 때는 되게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왜냐면 우리는 코인 토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실 데이터 표본이 커질수록 큰 수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확률이 무마되겠지만 사실 그 정도로 큰 수를 다루는 것도 우리가 가진 데이터 상에서는 쉽지 않고. 지성 그 마이크가 꺼져 있다고. 마이크 켜놨는데. 노트북에서? 꺼져 있다고 나와. 궤도 자체. 궤도에 마이크가 돼 있었는데 왜 꺼지지? 이제 켜졌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들리시죠? 이렇게 듣는 거 보니까 들린다고. 그러면 앞에 내용 그냥 빠르게 한 번만 다시 정리하고 어차피 별 내용은 안 했으니까. 저희가 분포를 추정하는 기본 원리는 밀도 추정이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많은 확률 분포들을 모델링하게 되죠. 대부분 모수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고 가장 이거를 잘 대표할 만한 분포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모수가 어떤지를 추정해서 모델링하는 거를 되게 많이 하죠. 라이클리후드라고도 불리고.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가
이제 독립이고 동일한 분포라고 가정한 후에 그 분포의 모수가 어떻게 되냐를 추정하는 것이고, 그 추정법의 한계가 무엇이냐? 적은 수에 대해서 편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만약에 우리가 아는 코이토스 문제도 앞면 50% 뒷면 50%지만 3번 던져서 다 머리가 나왔다 하면은 수식상으로 써서 정리를 하였을 때 앞면에 나올 확률이 1인 게 가장 타당한 확률이다 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봤을 때는 저희가 코이토스는 선언적 문제로 풀리는 쉬운 지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케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태스크로 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단계로 왔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왜냐면 이거 될 확률은 우리도 모르니까,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밀도 추정을 했을 때는 조금 조심스러워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데이터 표본이 커질수록 큰 수의 법칙에 대해서 무마가 되겠지만 어차피 이 확률 값으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점의 찝찝함은 쉽게 드러낼 수가 없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확률을 이해하는 두 가지 분파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로 많이 들었다시피 빈도론자, 이 위의 내용들을 말을 하는 거고요. 엄청나게 큰 수의 실험을 하고 엄청나게 큰 수의 사건을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모수로 수렴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주로 그래서 라이클리우드, 우리는 이제 연산이 쉽게 하기 위해서 로그 라이클리우드를 쓰죠. 그런 다음에 미분해가지고 미분해가지고 0 넣으면은 그 지점이 최대값이 된다, 라이클리우드가 높다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베이지안이라고 해가지고 매개변수에 대한 사전 분포, 이미 사전 분포가 있을 때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관측한 사건들을 곱해가지고 사후분포로 만들어주는, 사전분포와 사후분포의 관계를 계산해주는 베이지안 분파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스프와 냄비로 비유를 해볼게요. 무엇이냐면은 사전분포는 이미 우리가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이 그릇에서 이제 어느 정도 농도의 이제 정확한 데이터들을 담아놔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들은 계속 이 정확한 값으로 수렴을 해나가겠죠. 정확한 x 옵티멀이라고 할게요. 이 값으로 수렴을 해나갈 테니까 계속해서 값을 넣어주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될 것이고, 사실 우리는 이것을 어느 걸로 볼 수 있냐? 결국은 모든 데이터 수가 무한하면은 그 정규분포로 수렴을 한다는 CLT에서도 이러한 거의 일부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빈도는 이제 이벤트가 많아지면, 이벤트가 만약에 추가가 된다? 처음 계산을 다시 해야 돼요. 이거를 여기는 n3으로 잡고 모수를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2개 더 할 것이다, 여기에서 n은 2 해가지고 확률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정확한 빈도론적 추측을 하려면은 n은 5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터레이티브하게 계산을 하기가 되게 어렵다. 인공지능에는 맞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베이지안적으로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학습을 하는 게, 확률을 추론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나오는 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동전 던지기 예시를 들었었죠. 그래서 빈도론적 접근 먼저 생각을 할 것인데, 매개변수를 지정해가지고 이러한 가능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면은 필요한 파라미터가 뮤겠죠. 성공 확률. 단지 성공 확률로 이제 접근이 되니까 이 분포를 뮤 하나를 추정함으로써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베르누이라고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PDF를 이렇게 쓰기로 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PMF긴 하죠. 이게 불연속제니까 1 빼기 뮤 1 마이너스 x 해가지고, 만약에 성공했으면은 뮤 확률, 성공 안 했으면은 1 마이너스 뮤 확률로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히 말하면 뭐 이벤트를 넣었을 때 뮤나 1-뮤로 뭐 확률이 성공 실패를 가리겠지만, 네. 그래서 이거는 되게 간단한 게 로그 라이클리후드 연산을 하는 방식이 사실 그거잖아요. 그냥 모든 지점에 대해서 데이터에 속하는 모든 지점에 대해 가지고 모두 곱을 해주고 뭐 파이를 해주고, 사실 얘는 곱의 형식이니까 이 내부에서 뭐 시그마로 대체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연산 편하게 하려고 이제 여기에다가 로그 취해주고 미분해가지고 0이 되는 지점을 딱 찍게 되면은 계산상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n분의 1 xn으로 이렇게 되게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해놓은 게 m이 뭐냐면은 잠깐 여기에서 안 적어놨는데 m이 이거 전체 가능한 경우를 모두 더해주는 그런 거입니다. 이때 로그 가능도 함수는 이제 관측 값들의 합, 여기에서 라이클리후드를 구했을 때 이 수에 대해서 이제 이 모수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것을 저희는 이제 충분 통계량이라고 하고, 이 충분 통계량은 얘를 가지고 있으면은 저희가 더 추가적인 정보 없이 풀리하게 이제 이 관측 값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모수가 필요 없다는 뜻이죠. 크기 n에 대해서 베르누이 분포를 다 더해보는 행위를 한다면은 저희가 아는 이항 분포가 되는 거고요. nx 해가지고 뭐 나오시는 거 이제 알고, 이것도 사실 위에랑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사실 이거 하나 했으니 이거 하나 더해 곱해진 거니까 제너레이티브 텀에서 곱해진 거니까 사실 로그 라이클리후드 구하는 방법도 크게 차이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얘도 그냥 쉽게 계산이 연산이 되는 것이고, 저는 여기에서 약간 놀랐던 게 베타 분포라는 게 여기 앞에서 나온 이항 분포에서 파생된 개념이라는 거를 이거 보고 알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은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이제 두 가지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냥 이 분포하고 많이 배웠을 텐데, 여기에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사전 확률로 쓰이는 분포가 있고, 우리가 실제 사건을 모델링하는 분포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배우면서 왜 이 값이 나오지? 뭔가 복잡한데 막 알파랑 베타로 막 모수가 나오고, 사실 값 넣는 거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이고 막 이렇게 좀 어지러운 분포들이 많았잖아요. 직관적으로 이벤트로는 떠오르지 않고. 그게 대부분 사전 확률입니다. 저희가 아는 감마 분포, 베타 분포, 막 리디클레 분포 막 이런 것들, 사실 리디클레 분포는 안 배운 사람들이 좀 꽤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다 사전 확률이라고 하고, 이거는 어떻게 발생을 하게 되었냐, 뭐 선후 관계는 저도 역사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사건 모델링을 했을 때 사전 확률에다가 이 모델링된 사건에 대한 확률 변수를 곱해가지고 사후 확률을 제대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그 베이스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베타 분포가, 우리가 앞에서 동력 던지기 예시를 들었고 여기에서 앞에서 한 거는 빈도론적인 그런 문제였잖아요. 얘는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쓴 거죠. 그래가지고 모수를 추정한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나타나는 편향적인 데이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정을 해야 될까? 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베이지안들이.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베이지안적 해결을 한 게, 오케이, 우리가 사전 확률을 갖고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발생한 사건들을 넣어주면은, 그러니까 곱해서 이제 사후 확률을 만들어주면은 그 사후 확률을 또 사전 확률로 보고 또 사건 넣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려먹을 수 있겠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전 확률에 대해서 베이스를 만들어두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게 관건이었죠. 우리가 앞에서 잘 보시면은 이상확률 변수의 가능도 함수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라이클리후드가 여기에다가 뭐 이제 서로 이제 x 데이터 스팟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러한 점들을 모두 다 곱해주는 이러한 형식으로 가능도 함수를 만들게 되죠. 사전 확률이 이 함수랑 같은 형태를 지니게 된다면은 사후 분포도 같은 형태를 지닐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사전 확률에다가 이 값을 물리적으로 그냥 곱한 다음에 그냥 수학적으로 곱해가지고 사후 분포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 가능 도함 이 함수를 이 확률 분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이제 만들어 놓겠다 이거죠. 예, 해도 이제 지들 모수들만 변하고 전체적인 확률의 형태는 변하지 않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 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가능도 함수 이제 뮤를 했을 때 사실 가능도 함수가 아니라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예. 아무튼 이렇게 놔두고 이제 사전 확률을 베타 분포로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사실 이때 베타 분포란 말 없었겠죠. 그냥 뮤에 대해서 a-1 그리고 1-뮤에 대해서 b-1로 했고 거기에서 이제 제너레이티브 텀을 넣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얘 인테그랄에서 1 되는 거 가져와봐 했더니 이제 감마 a, 감마 b, 감마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게 되었겠죠. 여기에다가 가능도 함수 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싹 넣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들 곱하니까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분포가 나오게 되었고 단지 파라미터만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데이터 스팟에 대해 가지고 파라미터만 조금 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확률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교과서는 이제 이렇게 제시된 베타 분포를 이제 이항 분포와 곱하게 된다면 이 또한 베타 분포일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좀 어지럽게 써져 있긴 하죠. 왜냐하면 이것들이 다 우리가 여기에 가능도 함수에 넣어야 되는 데이터 스팟들이니까 여기에서는 ML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사실 맨 처음에 보고 이야기에는 저는 이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서 들고 왔고 M이 이제 성공한 횟수, L이 실패한 횟수, A, B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전 확률 파라미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베타 분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만 조금 바뀌고 파라미터가 증가해가지고 이제 어떠한 분포들이 계속 바뀌게 되면서 한 분포로 수렴해 나갈 뿐 본질적인 확률 분포의 형태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에서 잘 쓰인다는 거예요. 이터레이티브하게 업데이트하는 게 인공지능의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주된 특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일단 기본적인 사전 확률을 깔면 막 베타 분포라고 해두죠. 이러한 베타 분포가 있다고 했을 때 사실 이러한 사건이 존재를 하면은 단순히 곱해가지고 뭐가 나오겠죠. 그거를 그대로 또 끌어 써가지고 다음 학습 때 그대로 사용하면은 엄청나게 유연한 양이에요. 엄청나게 유연한 크기의 배치 사이즈라고 비유를 해보죠. 그러한 데이터 포인트들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로 여기에서 그냥 간결하게 정리를 한 거는 성공 증가할 만큼 A가 증가하고 실패 증가할 만큼 B가 증가하는 형태를 띠더라 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기억 안 날 때 찾아봐도 되고 이러한 전체적인 컨셉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에서 이항분포는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두 가지를 봤다면은 다항 변수라는 거는 우리가 대부분 알죠. 우리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하면은 얘가 뭐 고양이냐 아니냐 가지고 이제 두 개로 나누잖아요. 근데 얘는 다항 변수는 뭘로 할 수 있냐? 이거 보시면은 좀 와닿으실 수도 있지만 클래스 여러 개 해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이런 거로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K개의 상태 중에서 하나를 취하는 확률 변수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많이 봤었겠지만 이러한 뮤로 만들어진 애들 확률 변수니까 사실 얘는 무조건 1이 되는 무조건 이제 1번 인덱스 그러니까 뭐 두 번째 값이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뭐 볼 때는 이렇게 나오겠죠. 왜냐면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배치들을 n개로 쪼갤 테니까 뭐 다 썸해가지고 n개로 쪼개서 업데이트를 할 테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썸2원이 충족되는 확률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앞에서는 쓰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앞에서는 사실 확률 뮤로 뒀을 때 나머지를 1 빼기 뮤로 해가지고 이러한 가정이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뮤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얘를 실질적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이런 거 넣어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라그랑주 승수법이죠. 그래가지고 이걸 활용해가지고 이것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뮤의 값을 구해 그러니까 어떠한 뮤일 때 데이터 포인트를 구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얘는 다 곱하는 거잖아요. 얘가 지수적인 형태니까 내부로 들어가게 돼 가지고 이러한 형태의 식으로 나오게 되고 이러한 식을 끌어다 써가지고 로그 씌우면은 로그 가능함수가 나오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우리는 썸2원이 충족이 돼야 되니까 이 썸2원에 대한 얘가 이퀄 제로가 되는 라그랑주 승수를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뭐 뮤k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0을 대입하면은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이러한 결과가 5개 나오겠죠. 왜냐면은 상태가 5개니까. 그거를 라그랑주 조건에 대입을 하면은 여기에 라그랑주에서 사용이 되는 람다의 값이 마이너스 n 그러니까 데이터 개수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왜냐면 mk는 이거 다 더한 거고 얘를 모든 거에 대해서 더해 보자면은 전체 데이터 수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앞에 나온 뮤k는 확률로 썸2원을 충족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얘가 1이 되고 뭐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나온 게 아까 이제 이항 분포랑 베타 분포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이제 다항 분포랑 디리클레 분포라는 거예요. 얘도 사실 되게 간단해요. 얘도 이제 다항 확률 변수가 이렇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다 내용 똑같고요. 여기에서 이 부분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라그랑주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이거를 보자고 하면은 이거 보이시죠? 이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평면 위에서 존재하는 값들만 존재를 하게 되겠죠. 왜냐면은 더해가지고 모두 1이 돼야 되니까. 얘를 뭐 복잡한 말로 사실 매니폴드니 막 심플렉스라고 했는데 사실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차원 얘기할 때 막 R3 막 이렇게 막 하고 이건 3차원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말고 우리는 아래 n 플러스 1 차원을 다루고 싶은데 얘네들은 다 더했으면은 1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얘는 이 평면 위에서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거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냥 되게 간단해요. 그냥 뭐 모든 여기에 가능한 수들을 다 집합해 놓은 것이라고 보면은 되게 간단하게 되죠. 얘도 얘랑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면 뮤 더하면은 1이 되는 그냥 이거에 대한 조건을 써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디리클레 분포입니다. 맞죠? 이게 그냥 뭐 진짜 별게 없는데 그래서 이거 분포 구하는 법도 이전에 구했던 거랑 똑같아요. 얘도 어떤 분포가 나오고 여기에다가 이러한 식을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면은 되게 그렇게 식을 세팅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되게 많이 쓰는 개념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하게 연산을 하기 위해서 하나로 묶어놨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수족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거든요. 확률 분포를 여러 개로 쪼갰을 때 하나의 특징이고 하나의 카테고리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뭐
예, 어떻게 보면 되게 뭐라 해야 추상적으로 정의를 해놓았는데 예, 그냥 이거는 자연 매개변수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따지면은 여기에랑 교과서의 식에서는 에타 하나로만 예, 표현을 했지만 저는 이거는 일종의 하나의 세타를 매핑하는 펑션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러한 자연 매개변수 에타는 우리가 기존의 분포에서 가지고 있던 세타랑 되게 많은 연관이 있거든요. 네. 이때 세타의 형태는 비교적 뭐 자유롭겠죠. 이게 분포 따라 왜냐면은 매개변수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니까. 예. 하지만 에타는 막 얘는 진짜 뭐가 돼도 돼요. 얘는 스칼라가 돼도 되고 막 얘는 벡터가 돼도 되고 하는데 얘를 매핑해주는 펑션 에타는 되게 제한되어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은 수식상 이 에타는 x에 대해 해가지고 예, ux 대부분은 얘는 사실 리니어로 잡는 경우가 되게 많기는 하던데 예. 그래가지고 x 차원이나 아니면은 막 차원이 축소되거나 막 늘어날 때는 ux의 차원과 동일해야 된다라는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hx랑 ux는 임의의 함수고 이 hx는 스칼라 형태, ux는 벡터 형태로 얘를 쪼개가지고 예, 어떻게 쪼개져가지고 이렇게 나타나기만 하면은 얘는 지수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g 에타는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예, 인테그랄을 쳤을 때 예, 1 나오도록 하는 정비화 텀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베르누이 분포에 대해서 예시를 봤을 때 예, 익스포넨셜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죠. 이거 그냥 확률 분포에 대해 가지고 익스포넨셜이랑 여기서 ln 쳐가지고 뭐 어떤 수 만들었을 때 이러한 식으로 나오니까 u를 리니어라고 생각을 하고 에타를 ln 1-u분의 u라고 적으면은 이 식이랑 완벽히 똑같이 나와요. 이거를 뭐 하는 방법은 각자의 스킬에 따랐지만 예, 사실 여기서도 막 이거는 뭐 사소해서 그런지 이렇게 u를 어떻게 잡고 에타를 어떻게 잡는지는 크게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각자 스킬대로 하라 이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얘는 말했듯이 파라미터에 대한 수식이므로 얘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타 자기 안에서의 관계식으로 풀 수 있고 이것을 베르누이에서는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에타 분의 1 이 에타이다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되게 많이 쓰는 인공지능에서 많이 쓰는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저는 이거를 해석했을 때 에타는 그냥 각계각층의 모수가 있는데 그거를 예, 하나의 정보량으로 압축해가지고 다른 스케일로 보내주는 거구나. 에타 공간으로 이제 이 각자 세타의 모수를 보내주는 거라고 해석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자연 매개변수가 되었을 때 기타 기본 매개변수에 대해서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러한 지수족들의 확률 분포들은 다 통합이 돼 있고 얘네들끼리의 연산이 되게 그냥 얘네들 연산하는 것보다는 얘 연산하는 게 훨씬 쉽고 간단해요. 사실 파라미터 조금 변하는 거 정도로 이제 그냥 연산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하나의 텀이에요. 그리고 플러스도 없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에서 막 그런 거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취하거나 사전 확률, 사고 확률을 하거나 관계없이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취하면은 뭐 지들 내려와가지고 막 그렇게 될 거고 사전 확률, 사고 확률로 하면 플러스 텀 없으니까 그냥 곱했을 때 얘 시그마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정리가 되게 쉬울 거고 이러한 점에서 이점이 있어요. 그냥 세타 썼으면은 막 세타에 대해 가지고 막 정교화 해주고 그냥 지들끼리 막 스케일 맞춰주고 시프트 맞춰주고 막 이러느라 되게 힘들었을 텐데
이게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대충 비유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피처 벡터를 시그모이드에 통과를 시키잖아요. 인공지능 학습시킬 때. 얘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스케일의 벡터들이 있는데 얘를 시그모이드 통과를 시켜가지고 하나의 일관된 베르누이 분포 공간으로 보내는 것이고, 이 베르누이 분포 공간에서 통용되는 법칙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당연히 이제 썸투원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러한 정보의 특성으로 조금 정교화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되게 이해가 쉽더라고요. 이것을 얘는 베르누이에 대한 거잖아요. 얘는 이항분포에 대한 건데 이것을 다항에 적용을 한 것이 바로 소프트맥스입니다. 사실 조금 얘를 그냥 뮤랑 일반에서 뮤를 막 이렇게 벡터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 증명하는 방식이 이거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베르누이랑 유사하다라는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다시피 자연 파라미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MLE를 써보도록 하죠. 앞에서 다 설명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기존 파라미터는 약간 문제가 크고 스케일이랑 시프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나니까 자연 매개 변수를 추정해가지고 조금 더 직관적이고 조금 더 연산이 편한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수식이 우리가 아는 이제 지수족의 수식이죠. 얘를 인테그럴 치면은 확률 특성에 의해 가지고 무조건 1이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G에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구하게 되면은 이런 방식으로 나와요. 이런 방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냥 나눠가지고 그 미분하고 막 합의 미분법 해가지고 막 이거 내부에 있으니까 빼내고 막 이러면은 결국 이렇게 나오고, 이 식을 잘 유심히 보시면은 얘는 확률이죠. 그리고 얘는 U에 대한, 그러니까 X에 대한 거죠. X에 대한 값이죠. 함수니까. 그리고 얘는 DX에 대한 적분을 했다 이 뜻이니까 U에 대한 U 펑션에 대한 평균으로 정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약간 헷갈렸던 점이 여기 G가 어디 갔냐 였었는데, 아마 맞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ln 쳐준 거랑 똑같고, 왜냐면 이거 미분한 거에서 그냥 얘 미분하면 얘가 되니까, 그리고 얘랑 똑같게 됐었어요. 그리고 얘 지수족이기 때문에 자연 파라미터의 MLE를 구했을 때도 모수의 팝 형태로 나타나요. 왜냐면은 알다시피 얘를 다 곱해주는 게 MLE를 구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잖아요. 얘를 곱하면은 x1에 대해서 막 n은 1부터 n까지 막 h, x, n 막 g, 에타, n 막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모수 합 형태로 나오고 로그를 썼을 때 되게 연산하기가 쉬워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MLE를 유도하면은 얘랑 거의 동일해요. 왜냐면 합 형태로 나왔으니까. 나왔을 때도 그냥 이 합에 대한 연산만 한 번 더 수행해주면 되거든요. 잠깐만, 이거 그건데 오타가 하나 있는데 얘가 이거예요. E 한 다음에 U에 대한 펑션 그리고 XN이에요. 이거 벡터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 n번째의 값에 대해 가지고 1부터 라지 n까지 다 더해주는 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연산이 그냥 쌩으로 하는 것보다 되게 간편하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n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분포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얘는 특히 이제 n이 엄청나게 많으면은 여기에서 여기에 대한 로그 라이클리후드 가장 가능성이 있는 모수는 그냥 여기에서 구한 에타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 아닌 예시를 저번에 한번 말씀을 주셨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생각하니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뭐 책에서도 그렇고 그래프 모델을 여기에서 기계학습 그래프 모델을 다룬 이후에 이러한 식은 되게 유용하게 되고 많아지면은 이 값으로 수렴한다를 되게 많이 잘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타의 추정량은 여기서 봤다시피 여기 평균도 n에 대한 펑션이고 아무튼 얘에 대해서만 연관이 되니까 얘도 충분 통계량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 UX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은 라이클리후드 UX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은 확률 분포의 충분 통계량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베이지안적인 접근이죠. 혈내 사정 분포라는 건데 얘도 이 V가 뭐냐? 이제 카이 몇 개 들고 있을까라는 개수이고요. 이 카이는 충분 통계량들이 다 모아놓은 벡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해석을 해보자면 이 V의 카이 분포를 봤을 때 얘 뮤가 어느 정도 될까? 이 뮤가 이거일 확률이 얼마일까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얘는 앞에 수식에다 단순히 대입을 했을 때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되게 그러니까 이러한 켤레 사정 분포를 가정했을 때 말이 된다라고 했었던 것 같고요. 이것을 사후 확률을 사전 확률로 나타낸 다음에 그것과 곱해가지고 동일한 분포의 켤레를 가지는 그러니까 이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이 동일한 그러한 특성의 분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얘도 구하는 거는 이걸로 구할 거예요. 그냥 라이클리후드 형식으로 구하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포가 V에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모수는 다 동일할 거고 그러니까 V로 곱해질 거고 익스포넨셜은 어차피 이거에 대한 식인데 얘는 이전에 들고 있던 함수고 얘도 이전에 들고 있던 사정 확률이니까 그냥 더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 F만 어떻게 달라져 가지고 얘만 보정해 주면 되는데 사실 F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어떤 수여도 오케이니까 어떤 함수여도 오케이니까 지들끼리 맞춰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사확률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사후 확률식이 사전 확률 베이스식이랑 되게 동일하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것은 켤레 성질을 지니는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짧고 뭔가 부족하긴 했지만 이렇게 확률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1.25분부터 풀고요. 펜부터 모아놨구나. 1.25번의 문제를 보면은 제가 이걸 저번 시간에 뺐던 이유가 변분법을 써서거든요. 제가 변분법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정확히 간략한 유도를 지난 강의 시간에 넣어놨는데 세미나
세미나 시간에 넣었는데 그거를 써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변분법에 대해서 모르면은 사실 모른다기보다 이해가 안 됐다면 일단은 받아들이고 이해는 나중에 하시는 걸로. 그래서 변분법의 핵심은 이겁니다. 정확히 여기부터 쓰면 좀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거부터 쓰면 좀 선호 관계가 잘못된 거 같으니까 이것부터 하죠. 그래, i가 y라는 함수를 갖고 그래서 y가 함수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닫힌 구간 a와 b 사이의 닫힌 구간에 대해서 x에 대해 접근을 하는데 이런 어떠한 함수 l이 있고 이 l이 y랑 y의 미분과 x를 갖습니다. 그러면 이런 범함수 i가 있을 때 펑셔널이라고 하는데 펑셔널 i에 대해서 이 i를 최소화하는 함수 y가 다음을 만족한다. 다음과 같은 미분 방정식을 만족한다. 정확히 여기가 i가 아니라 여기죠. L은 dx분의 d 라운드 y 프라임 라운드 L. 그래서 이게 사실 오일러 라그랑주 이케이션이라고 해서 보통 줄여서 EL 이케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돼요. 여기에도 써놨지만 근데 여기 보면은 문제가 정확히 뭐였냐면 1.15에 그 제곱 손실 함수 그러니까 교과서에 식 1.87을 벡터로 일반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게 나왔어요. 뭐 약간 교과서랑 약간 form이 다르긴 한데 이거랑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최소화하는 y를 찾아보래요. y는 함수고 정확히는 다변수 벡터 함수죠. 아니면 다른 말로 벡터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럼 벡터장 y를 찾아봐라. 그래서 여기에서 적분이 두 개가 이중 적분이니까. 근데 우리가 결정 이론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x가 주어지면 x에 대해서 라벨을 추측하는 게 결정 이론에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일단 x가 주어졌다고 치고 그 x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서 결정 이론에서 이제 식을 전개할 때 보통 이제 x가 주어졌을 때 t의 확률로 이렇게 분리를 하죠. 이 로스 값을 전개를 할 때. 그래서 위의 식과 아래 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가 어떤 x가 주어졌을 때 타깃을 복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이 변형이 되는 거고. 그럼 이게 아까 위에 나왔던 L이에요. 정확히는 이제 이 오일러 라그랑주 이케이션을 적용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이거를 L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 봅시다. 내려가면 이제 근데 오일러 라그랑주 이케이션이 원래 제가 설명한 건 1변수 오일러 라그랑주 이케이션인데 정확히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라그랑주 이케이션이 변수가 여러 개가 된다. 뭐 변수가 정확히는 이제 함수가 여러 개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크게 별거는 없고요. 그냥 모든 k에 대해서 이게 됩니다.
모든 K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K 그냥 K라고 하면 그럴까? 이걸 좀 라지 K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냥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y로 애를 미분을 할 겁니다. 함수 자체를 미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복잡한 수식들을 많이 보다 보면 알겠지만 함수 또한 변수로 많이 취급을 할 수 있고, 제가 예전에 이걸 설명드릴 때 그렸던 다이어그램인데, 설명할 때 이제 보여드렸던 다이어그램이죠, 이게. 그리고 이게 x랑 y로 또 가고. 근데 이제 미분이나 편미분을 할 때는 이런 거는 사실 별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이런 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y라는 함수 자체를 변수로 취급해서 편미분을 할 거다. 그러면 그냥 여기에 보이다시피 그냥 위에 있던 y 내적 y랑 2y 내적 t가 각각 미분돼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정확히 이제 k번째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아까 봤던 오일러-라그랑주 이퀘이션의 이 부분이에요. 왼쪽 부분. 그리고 오른쪽 부분을 보면 yk 프라임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y 프라임으로 된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은 그냥 0입니다. 이게 0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적분식이 그냥 0이 된다. 그래서 이 식을 최소화하는 y는 이게 0이 됨을 만족해야 된다. px가 0이 아니라서 저게 0이겠죠? 네, px가 0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0이 되어야 된다. 뭐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그냥 이제 익스펙테이션의 정의 그 자체를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혹시 질문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x분의 d는 어디서? dx분의 d 이거요? 네. 이게 이겁니다. 저기 위에서 그 등으로 내려왔잖아요. px 곱하기 그 적분식이 dx분의 d 곱하기 dyk dyk 프라임분의 d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 오른쪽이 저 위에 시간이에요. 저거랑 저게 왜 같은지를 이거를 만족해야 i가 최소가 됩니다. 그리고 왼쪽이 이 적분식이고 오른쪽이 이 아래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L을 px 곱하기 적분식으로 정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L을 y로 미분하면 여기가 나오죠. 네, YK에서 밀면 YK에 대해 미분하면 이게 나오고 YK 프라임에 대해 미분하면 그냥 0이 나오죠. 위에 Y 프라임 들어간 게 하나도 없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까 그래프를 그린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요. 미분 연산자는 보통 이제 두 단계를 넘어가지 않죠. 정확히 넘어가도 사실 경로 문제이기 때문에 갔다 돌아오는 것들은 전부 3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이제 1.27로 가면은 1.27은 뭐 문제가 많이 긴데 결정 이론에 식 1.91로 주어지는데 식 1.91은 제가 여기에 써놨습니다. 이게 왼 위에 있는 이거고
이걸 바탕으로 한 회귀 문제의 기대 손실에 대해 고려해보자. 이거를 최소화하기 위해 y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적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 자체에 변분법이란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 풀 수 있는 건가 하고 넣어놨는데 변분법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그냥 아까랑 똑같고요. 과정 자체는 그냥 y에 대해서 미분한 게 y 프라임에 대해서 미분한 거랑 같다 해서 자꾸 그냥 풀면은 20까지는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그냥 뭐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제 y가 y보다 정확히 t가 y보다 큰 부분, t가 y보다 작은 부분 이렇게 나눠서 했고요. 근데 좀 그런 건 있어요. 정확히는 이 변분법 자체가 폐구간에 대한 건데 여기는 열린 구간이죠.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대까지. 그래서 그렇게 잘 풀지는 못했고요. 왜냐면 수학적으로 엄밀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굳이 그걸 신경 쓰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풀었으면 풀었다 대충 그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에 Q는 1 넣으면 그 문제에서 말하는 T가 Y보다 작을 때의 확률 지형이 T가 Y보다 클 때 확률 지형과 같다. 그냥 그대로 나고 Q가 0 근처로 가잖아요. Q가 0 근처로 가면은 지금 위에 나와 있는데 0 근처로 가면 Q-1이 마이너스 1의 근처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건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여기 보이듯이 y 근처에서 엄청나게 치솟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지금 p랑 곱해져 있잖아요. y 근처에서 치솟는데 p랑 곱해져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거의 y 근처에 있는 것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냥 이제 적분 안에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가 거의 다 0으로 가고 t는 y 근처에서만 이 적분식이 살아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 y라 그 이제 조건부 책임값이라고 하는 지금 그거 맞나? 이름이 그게 네 이거를 최대하는 tr 그러니까 이걸 최대하는 t라고 하는 잠시만요. 이게 볼 때마다 헷갈려가지고 네 이거를 최대하는 y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갈게요. 이해를 억지로 하기보다 그냥 그닥 엄밀하지도 않고 막 크게 쓸모도 없는 거. 그리고 1.28은 제가 이제 문제에 좀 오류가 있다고 말을 하긴 했고요. 문제가 좀 노테이션을 그 스택 익스체인지나 이런 데 보면은 문제 자체의 노테이션에 좀 오류가 몇 개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 자체의 의도는 그거예요. 왜 우리가 정보를 굳이 로그 p분의 1로 정의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정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정보량을 정의할 때 사실 이제 한 가지 가정을 가지고 정보량을 유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 한 가지 가정이 이거예요. 사실 IXY는 IX 플러스 Y 저거를 만족하는 무언가를 유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로부터 튀어나오는 게 물론 이제 발표 때 저 말을 안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정보량이라는 것 자체가 셰넌이 고민을 할 때 그 어떤 확률 두 개가 있으면은 그 정확히는 어떤 사건 두 개가 있을 때 사건 두 개의 사건 두 개가 독립적이면 정보량은 그 둘을 합한 것과 같아야 한다. 뭐 이런 가정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셰넌이 정보량을 정의할 때부터 처음에. 그래서 이 문제의 의도는 그거예요. 그렇게 정의를 했을 때 이게 로그 p가 나오나 로그 정확히 마이너스 로그 p가 나오나 증명을 해보라는 게 1.28이고요. 그래서 뭐 좀 이거는 사실 인터넷에 쳐봐도 나오기는 하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 간략한 증명을 볼게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설명할게요. 적당히 f를 f의 x 플러스 y 정확히는 이제 어떤 i가 이렇게 ixy는 ix 플러스 iy를 만족시킨다고 할 때 그냥 이제 f를 i에다가 2의 마이너스 x 승으로 2의 마이너스 x 승을 합성시킨 걸로 잡아요. 그러면 이제 f도 똑같이 이제 f는 이제 이 안에서 x 곱하기 y가 x 플러스 y로 바뀐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뭐냐? 저렇게 만들면요. 그 아까 위에서 이 f에다가 0, f0은 0이 되고 f1은 0이 됩니다. 똑같이 둘 다 0이 돼요. 둘 다 0이 아니라 정확히는 f0과 f1이 이 뭐라 그러지? 그 여기 나오는 f에 ax를 넣은 것과 a 곱하기 fx가 일치하는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는 본문의 문제 조건에 나온 거고요. 문제 조건에서 n이 양의 정세인 경우에 그 h의 pn은 nhp임을 증명하라인데 근데 이게 좀 설명하기가 난감한데 그래서 그냥 이거는 자세히는 안 할게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보량의 이 공리를 정보량이 가져야 하는 성질 이 ixy는 ix 플러스 iy를 만족하는 함수가 사실은 이 마이너스 c 로그 y 형태여야 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세히 안 할게요. 네, 이거는 그 제가 자료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읽어보시고 이게 그 구글에 이 문제 번호 쳐도 질문이 많이 있어요. 그 문제 질문이 많고 그래서 1.29로 넘어가겠습니다. 1.29는 뭐였지? 1.29는 어떤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거를 증명을 해달래요. hx가 ln 근데 이 앱이 클래스의 개수예요. 그래서 사실 저게 뜻하는 건 그거예요. 엔트로피는 일정 이상으로 증가할 수 없다. 클래스 개수가 주어지면 엔트로피의
버퍼 바운드죠. 하나.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라고 하는 건데 참고로 이 LNM은 평평한 분포일 때의 엔트로피죠. 모든 변수가 라지 n분의 1이면은 이제 식으로 쓸게요. 생각을 해보면 정확히는 모든 분포가 라지 n분의 1이면 네, 이렇게 돼서 평평한 분포일 때 저게 나오고요. 모든 동일 분포일 때. 그래서 증명을 하자면은 일단은 얀센 부등식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얀센 부등식을 저희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나?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제 리마인드를 할게요. 리마인드를 하자면 얀센 부등식은 어떠한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가 볼록 함수이면 이 식을 만족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히는 이게 꼭 익스펙테이션에 꼬릴 필요는 없고 보통 이제 그냥 가중합이면 됩니다. 이런 형식의 가중합이면 되고요. 그래서 저거를 생각하고 아래로 넘어가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어떠한 P에 대한 엔트로피의 식은 P 곱하기 로그 P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이산적인 분포의 엔트로피라고 그랬으니까 서메이션이 들어가고 근데 잘 보면은 로그는 콘케이브예요. 그러니까 오목하다고 하죠. 참고로 말하자면 이게 볼록한 거고 이게 오목한 겁니다. 콘케이브. 이게 컨벡스. 근데 로그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콘케이브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오목한 것보단 컨벡스한 거에 대해 따지고 싶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줄 겁니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분석을 해보자고요. 마이너스를 붙이고 지금 익스펙테이션이고 F가 지금 마이너스 로그예요. 마이너스 로그 X. 그러면은 이제 익스펙테이션과 X의 위치를 바꿔보자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가 밖으로 가고 익스펙테이션이 여기로 오고 부등호는 지금 F가 안에 있는 이쪽이 커야 되죠. 그렇게 하면은 이 우측을 보면은 우측을 잘 보면은 지금 익스펙테이션이 아까 뭐였죠? PX에 대한 가정합이었죠. PX 곱해지고 PX분의 1이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로그 M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고요. 이 부분.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부등호 방향 이제 마이너스 곱해서 바꿔주면 문제에서 나온 로그 M보다 라지 M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을까요? 이 문제. 없으면 다음은 1.30인데 1.30이고요. 1.30이고 뭐 사실 이 문제는 복잡해서 그렇지 시간이 있으면 모두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빨리 푼다기보다 이제 좀 덜 더럽게 푸는 방법들이 좀 이제 있기는 하죠. 그래서 좀 덜 더럽게 푸는 방법들에 대해 이제 그런 방법으로 풀 거고. 그래서 뭐
가우시안 두 개가 주어졌는데 가우시안 두 개가 주어졌대요. 여기 지우고 가우시안 두 개가 주어졌는데 하나는 P는 가우시안 U.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Q는 가우시안 M.S 제곱을 따릅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 이제 KL 다이버전스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거의 정의 자체죠. 이거는 위에 써놓은 거. 뭐 x가 벡터인지 아닌지는 뭐 사실 벡터가 아니구나. 벡터가 아닌데 제가 잘못 썼네요. 이거 x 벡터 아닙니다. 지울게요. 지울게가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뭐 위에 있는 거 그냥 로그 정규분포의 로그를 씌우면 여기 보이는 ln 정규분포의 로그 씌운 게 이런 식이 나오고 대충 이제 두 개에 대해 대입을 하면은 위에 있던 KL 다이버전스 식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굳이 해보고 싶은 사람도 크게 없을 거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여기부터가 좀 더럽죠? 뭐 근데 얘네 둘을 보면은 얘네 둘은 x로 파라미터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얘네가 x를 포함을 안 하니까 상수니까 밖으로 나오고 그리고 상수니까 밖으로 나오고 px dx만 남아서 얘네는 1이 됩니다. 지금 정규 분포에 대해 하고 있으니까 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얘네 둘만 보면 되는데 참고로 얘네는 뭐 아시죠? 상수니까 사라지고 둘이 이제 빼져가지고 얘네 둘이 남는데 이거 일일이 계산하는 건 권장하지 않고요 당연히. 근데 이제 잘 보면 알겠지만 이 식이 어디서 많이 본 식일 거예요. 얘 가리고 p 곱하기 x-뮤 제곱 보면 분산이죠. 그래서 이제 저걸 본 순간 분산 써서 풀어야겠다 이제 생각을 하면은 좀 많은 계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에 대해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이제 분산식이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시그마 제곱이 분산이죠. 그래서 양변으로 시그마 제곱을 나눠주면 1이 나오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 2분의 1 곱하기 1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냥 대입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좀 골 때리는데 이 부분은 계산을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보자고요. x-m 이제 이거 괄호 친 거를 제곱하고 x제곱으로 나눈 건데 일단 x제곱은 좀 더러우니까 밖으로 보내고 위에를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 x제곱과 x에 대한 평균은 구할 수가 있죠. 정확히 기하값은. 왜냐하면 우리가 베리언스를 알고 우리 베리언스에 대해서 유명한 식이 있죠. 유명하다기보다는 당연한 식이긴 한데 베리언스의 정의 그 자체인 식. 사실 정의랑 동치라고 해야 되나 이거죠. 네, 이건데 저거 써서 지금 이게 시그마 제곱이고 이게 시그마 제곱은 이거 빼기 뮤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x 제곱의 기대값이 뮤 제곱 플러스 시그마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다 대입해서 하면은 뭐 이상한 식이 나와요. 별로 기분 좋은 식은 아니에요. 그리고 1.31은 제가 풀려고 이제 많은 시간을 쏟았는데
이제 해설을 안 보고서 이제 깡으로 풀려다가 실패를 해서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1.3위로 넘어가겠습니다. 1.3위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마주할 만한 큰 벽 중 하나인데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할 만한 그런 큰 벽이에요, 사실. 이게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마주할 만한 큰 벽이고, 그래서 1.32에 대한 문제부터 볼게요. 그러면 1.32가 분포 px를 가지는 벡터 x와 엔트로피 hx를 고려해보자. x에 대해 정칙 선형 변형을 적용해서, 정칙은 모두가 이제 배웠을 수도 안 배웠을 수도 있지만 간단히 말해서 정칙이라는 건 이게 0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또는 이제 이거랑 똑같은 말이 A의 역행량이 존재한다. 이게 정칙이라는 소리고요. 그래서 정칙 선형 변형을 적용했다. 선형이라는 소리는 행렬곡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소리고, 이거는 선형대소 학에서 다루는 내용이죠. 선형 변화는 행렬로 다룰 수 있다. 정확히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 어떤 확률 변수 x 벡터가 있는데 x 벡터에 a라는 선형 변환을 적용을 했어요. 역행렬이 존재를 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엔트로피가 h, y는 h, x 더하기 로그 절대값 디터미넌트 a임을 보이래요. 뭐 일단 저 오른쪽에 보이는 로그 디터미넌트 로그 절대값 디터미넌트를 보는 순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아질 텐데, 일단 근데 대략적으로 감은 오실 거예요. 대충 로그는 엔트로피에서 나올 거고 디터미넌트는 이제 공간 간의 선형 변환에서 나왔겠구나, 그냥 감은 오실 텐데, 혹은 작고 비원에서 나왔겠다. 그럼 근데 이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인공지능학과 교육 과정에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저도 이거 볼 때마다 헷갈리거든요. 사실 이게 뭐였지? p x1 x2 땡 xn은 전 이 폼으로 기억을 안 해가지고 사실 이게 수학적으로 막 그렇게 엄밀한 폼은 아니라 이제 수학 쪽에 있는 분들은 싫어하시긴 할 텐데, 전 이 폼으로 기억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해를 하기가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사실. 다들 이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쉬울 법한, 아니면 어디서 본 걸로 바꾸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 문제 공간 간의 변환이 엮여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변수 변환이라고 하는 우리가 확률에서 배우는 그런 이론이 튀어나오는데, 그럼 이게 여러분들은 뭐 이거는 제가 임의로 쓴 폼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건 사실 이거죠. 이거를 어디서 봤거나 아니면 볼 예정이거나 뭐 보긴 봤을 거예요 아마, 높은 확률. 왜냐면 이거 치환적분에도 나오는 폼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2로 바꿔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 야코비 행렬, 야코비 행렬의 절대값. 정확히는 여기에 디터미넌트가 들어가 있는 절대값. 근데 이제 왜 저런 게 튀어나오냐?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좀 이걸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20분 남았는데 2문제 남았거든요. 제가 해설하는 오늘 일찍 끝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희망을 가지신 분들에게 말하자면 그렇게 일찍 끝나지 않을 거고요. 왜 그러냐? 일단은 우리가 문제에서 지금 x랑 y가 나왔으니까 x랑 y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화면은 몇 분 동안 안 쓸 거기 때문에 잠깐 가릴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 y는 ax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떠한 공간이 있죠? 확률에 대한 공간이 있어요. 여기 이게 확률 x1, x2가 있다고 하고, 확률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x1과 x2로 만들어지는, 이게 확률 밀도함수고, 그래서 뭐 대충 이렇게 가는 함수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형 변환을 적용해요. 어떤 선형 변환을 적용하고 여기에 또 다른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바뀌었어요. 뭐 여기에선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임의의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 지금 여기에서 이만큼을 잡아요. 이만큼을 잡고서 뭐 직사각형이 더 기분 좋을 수도 있으니 직사각형으로 잡아요. 그래서 쫙쫙 뭐 이런 요상한 모양이 나와요. 이런 모양이 나왔다고 했을 때 이거의 부피가 확률이죠. 이거의 부피가 확률이고, 그리고 지금 A로 변환을 했잖아요. 그렇죠? A로 변환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변환을 할 이유가 A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 이제는 마른 목골로 됐다고 치면 마른 목골이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변환된 저게 나오는데,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지금 x가 이 구역을 S라고 하자고요. S가 이 구역에 들어있을 확률이, 어쨌든 y가 x에 대한 함수니까 이거를 변환을 하고 나면 y가 여기를 u라고 할게요. y가 u에 들어있을 확률과 같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잡든, 중요한 건 어떻게 잡든, 모든 s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어떻게 잡든, 아무리 작게 잡고 아무리 크게 잡든 무조건 같아야 돼요. 왜냐? 안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안에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이 s라는 거 안에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이게 같지 않다라는 건 어디선가 확률이 새어 나갔다는 거거든요. 변환을 하면서. y가 x에 대해서 정의되는 거라서 같다는 말인데. 네, y가 함수니까 무조건 이 y가 x의 함수라는 건 사실 이제 이 FA에서 이 영역 S가 영역 U로 이동한다는 의미죠. 그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이 두 영역의 확률은 같아야 돼요. 그거는 이제 여기는 이제 확률의 직관적인 영역이고 이거를 이해했다면 이제 여기서 드는 이제 다음 단계가 나오는데 이제 그렇다면 이거를 뭐로 설명해야 되지? 여기에서 엄청나게 작은 영역을 잡아도 똑같이 그 확률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 S를 좌우를 엄청나게 정확히는 이제 좀 그런데 S가 이런데 F가 좌우로 엄청나게 압축시켜요. U가 좌우 뭐 어디를 엄청나게 압축시켜요. 위아래를 엄청나게 압축시켰던지 그런다고 해봐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완만한 공면이 엄청나게 찌그러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얘네 안에 확률은 유지되어야 되니까 얘가 솟아올라야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우리가 dx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쓴 노테이션이 여기 있는데 이 노테이션을 한번 봐보자고요. 이게 뭐 엄밀하진 않지만 직관적인 의미인데 여기서 dx는 제가 벡터 형태로 쓰긴 했는데 정확히는 이 dx는 여기에 어떤 공간이에요. 엄청 작은 공간과 얘의 확률 밀도를 곱하면 부피가 나오죠. 그럼 이게 확률이거든요. 그리고 얘도 y랑 공간 위에서의 엄청 작은 영역과 확률 밀도니까 얘도 확률이에요. 그럼 얘가 기술하는 건 뭐냐? 공간이 변한데도 확률은 유지되어야 한다. 근데 그럼 이제 이 dx와 dy는 뭐냐? 이 x라는 벡터 근처에서의 얘가 만약에 x라는 벡터 근처가 중심에 있다고 해봐요. x라는 벡터 근처에 어떤 영역을 나타내는 게 dx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게 y로 변환이 되죠. 그러면 이 dy가 뜻하는 거 y라는 벡터 근처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어떤 영역이냐면 이게 변환이 되면서 찌그러진 영역을 나타내요. 이 dy는. 그러니까 이 dy는 사실 dx가 변환을 거치면서 찌그러진 어떤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dx라고 이제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벡터 비스무리한 거로 봤겠지만 좀 영역을 나타내는 무언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왜 확률을 변환할 때 자코비안을 곱해야 하는가 하면은 이 x라는 벡터 근처에선 이 공간을 잡았을 때 x라는 벡터 근처에서 dx라는 공간을 잡았을 때 이게 변환을 거치면 찌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찌그러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정을 해줘야 된다고요. 확률 밀도 함수를. 예를 들어 좌우로 찌그러지면 위로 솟아야 되고 좌우로 늘어나면 위가 가라앉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왜 이제 자코비안이 튀어나오게 되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어떤 변환이 주어졌을 때 자코비안은 변환 이전에 어떤 구역이 정확히 선형 변환에 대해서 이게 선형 변환 A에 대해 행렬 A가 주어지면 자코비안은 이 선형 변환이 어떤 영역을 얼마나 임의의 영역을 얼마나 스케일하는지 그거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1 곱하기 1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1제곱미터가 있을 때 막 디터미넌트가 막 4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4제곱미터가 된다는 얘기죠. 4제곱미터, 2제곱미터고 2제곱미터 4제곱미터 같구나. 네, 빨리 이거를 하여튼 뭐 그렇고요. 왜냐면 이게 부피니까 공간이니까 2차원의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자코비언이 뜻하는 건 결국 이제 확률이 반드시 1이어야 한다는 제약, 그리고 공간이 변해도 확률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직관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여기에 자코비안이 튀어나온다. 이제 그렇게 되면 되고요. 혹시 여기 질문 있을까요? 굉장히 상세히 서술하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여담으로 이거를 깊게 다루는 게 이제 제가 지금 요즘 들으면서 개고생을 하고 있는 미분기하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분기하에선 저것보다 더 일반적이에요. 선형 변환이 아니라 임의의 비선형 변환에 대해 모두 다루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여기부터는 스트레이트 포워드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여기서도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일단 받아들이고 나중에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py는 px 곱하기 디터미넌트 a분의 1이다. 그건 이제 아까 전에 봤던 거고, 그래서 이거를 써서 그냥 치환 적분을 하면 됩니다. py를 여기에 주어진 대로 px 곱하기 디터미넌트 a분의 1로 바꾸고, 그리고 이 dx, dy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뭐 수학자들은 싫어하겠지만 이제 어쨌든 라이프니츠는 이걸 의도하고 만든 노테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도한 사람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건 dy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실 이 두 개 약분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자코비안이죠. 네. 애초에 의도가 저거니까 사실 뭐 여러분들이 막 수학자랑 깊게 얘기할 게 아니라면 저렇게 쓰세요. 네. 그래서 잘 보시면 이게 디터미넌트 A입니다. 왜냐면 이게 AX니까 정확히 디터미넌트 AT인데 AT가 디터미넌트 A랑 똑같아요. A 그러니까 행렬은 트랜스포즈 돼도 디터미넌트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두 개가 약분이 되어서 날아가고 PX만 남고, 그리고 이 PY 안에 있던 것도 이것도 이 식을 이용해서 바꿔서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그러면 이 뒤로는 그냥 식 전개라서 그냥 이게 나오고 끝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문제인데 마지막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조건부 엔트로피 이산 변수 x, y가 있는데 조건부 엔트로피가
조건부 엔트로피 hy 기분 x가 hy 기분 x 잠시만 치고 할게. hy 기분 x가 0이라고 가정을 해보지. hy 기분 x가 0이다. 그러면 p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y는 x의 함수래요. 뭐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하고 뭐 그냥 증명을 해볼게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그냥 여기 hy 기분 x 참고로 이거 엔트로피식 전개하신 분들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거 y 기분 x일 때 얘는 조인트가 들어가고 얘는 기분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많이들 헷갈리는 거고 저도 헷갈리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근데 정의 그 자체니까 쭉 내려가서 보면 이게 0이어야 된대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의 정의 자체가 이거였는데 이게 0이니까 잘 보면은 지금 px가 0인 경우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정의 0보다 큰 경우 px가 0보다 큰 경우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px가 0보다 크니까 없애버리고 생각을 해보자면 얘네가 0이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그러니까 모든 여기 제가 생략을 해놨는데 px가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얘네는 0이어야 된다. 근데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 이 px, y 기분 x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얘네가 0이거나 1일 때는 이게 두 개가 0이고요. 이 서메이션 자체가 0입니다. 그 약간 컨벤션이라고 하는데 컨벤션인데 정보 이론에서는 0 로그의 0을 0으로 칩니다. 일종의 컨벤션입니다. 왜냐하면 확률상 0이 많이 튀어나오는데 그런 경우가 사실 뭐 계산 불가능하다고 정보 이론 전개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보통 0이라고 치고요. 그러면 정확히는 네 하여튼 그렇고 0 로그의 0이고 그래서 0이랑 1일 때 둘 다 0이 된다. 근데 이제 0과 1 사이일 때 0 초과 1 미만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어떻게 해도 0보다 크거든요. 왜냐면 얘가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니까. 정확히는 0보다 큰 거겠지. 네 0보다 크니까. 왜냐면 얘가 0과 1 사이면 얘가 1을 초과하게 되고 얘가 1을 초과하면 로그가 1 초과할 때 양수니까 얘 양수고 얘도 양수라서 0보다 커집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어쨌든 얘네가 반드시 0이 돼야 된다는 건 이 pyx, y 기분 x가 0이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0 아니면 1. 그러면 어떤 거의 확률이 1이면 나머지는 다 0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모든 거의 확률이 0인 경우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0이다. 사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질문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고요. 시간을 다 맞췄는데